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3주간 자리를 비운 전주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 선수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지난 26일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고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상황인데요.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시즌에서 MVP 수상과 V리그 통합 우승을 모두 거머쥘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스포츠계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키 문제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래서 성장 클리닉이나 키 크는 주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건강하게 키 크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관세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예, 트럼프가 어제 얘기한 문장을 들려드리면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 인도와 중국이 그렇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콕 집어서 또 두드러지게 강조를 한 건데 그 전에는 왜 캐나다, 멕시코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타깃이 한국이 된 건데 어제 거론한 나라들이 인도, 중국, 한국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럽 대륙 쪽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아시아를 정조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도움을 받으면서 관세를 4배나 높게 매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늘 좀 스타일이 그랬듯이 뭐 이번에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도 틀린 말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FTA 적용 국가잖아요. 서로 관세를 부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도 봐도 틀린 말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 기준에서 보자면 트럼프는 계속 좀 미국이 손해본다라는 개념은 한국이 우리한테서 돈을 많이 벌어간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돈 벌어가는 것보다 쟤네가 많이 벌어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무역 적자액 10위 안에 드는 국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8위거든요. 근데 자유무역 기조에서 사실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모순이지만 트럼프의 시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스타일이 그런 특유의 과장화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과장화법 외교 전략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외교적으로든 뭐 사회 질서에서 없는 얘기를 그냥 탁 던져버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강화해서 우리 협상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힘의 논리다. 강탈 수준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한국이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었고 주한미군이 뭐 4만 명 주둔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2만 6천여 명이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트럼프는 제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전쟁은 안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나라에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건데 이 주장을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전쟁 비용 지원금 1,800억 달러인 거를 3,500억 달러다 이렇게 부풀려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캐나다하고 무역 적자도 원래 4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트럼프가 과거에 뭐 2,000억이다 이렇게 부풀려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좀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뭐 지난달에는 산업부의 안덕근 장관이 네. 미국을 갔었고 다음 주에도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갈 예정이에요. 국방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기로 했고 장관급으로 치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이렇게 세 번째 방미를 하는 거고요. 미국으로 가면서 신원식 실장한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 오랜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다. 이 정도로 밝혔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여러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협상에서도 이 방위비를 명분으로 들어서 엮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처음에 뭐 과장합법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세부 숫자를 조정하는 거가 중요한데 네. 다른 나라들이 사실 그동안 뭐 일본이라든가 되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상 국가 정상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라서 뭐 이 역할을 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트럼프로서는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는 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적용은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거는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를 트럼프가 굉장히 주목했던 노리고 있었던 분야인데 미국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미국 자동차 업계도 그 관세 타격을 우려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주가도 급락했거든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곳이 자동차 혁신 연합인데 여기에서도 이 대다수 차량 모델이 많게는 25%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 왜 그러냐면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북미 세 나라 간에 그 자동차를 조립하고 완성차까지 만들 때 분업 체계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부품이 최종 조립될 때까지 5차례 이상 국경을 넘나든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언급이 또 하나 있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면 알래스카 개발건이에요. 트럼프는 이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사업에 일본, 한국 등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한 64조 원 추산이 되는 건이고 근데 우리도 이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를 한다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알래스카 개발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뭐 희망적으로 좀 보자면 우리로서는 이 개발 참여가 다른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관세 이런 다른 문제를 풀어갈 어떤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도 사무실에서 방금 전에 네. 들은 소식인데요. 경기 포천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간에 떨어져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게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발생한 네. 일이라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 10시 5분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고 7명이 다쳤어요. 중상자가 2명, 경상자가 5명, 목, 어깨 등의 골절상 이런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 뭐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민가도 7가구 피해를 당했습니다. 주택 2채가 파손되고 교회는 벽면 유리창이 부서지고 화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이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에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린 것으로 지금으로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근처에
그 승진 과학화 훈련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합동훈련, 공군, 육군, 주한미군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훈련이 열렸고요. 전투 임무기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서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번에 터진 그 MK82 폭탄은 한 개의 살상 반경이 축구장 한 개 정도 크기라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지금 아직 더 큰 피해가 없는 게 다행일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고요. 사고 초기부터 이 공군이 사고 경위도 그렇고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질타를 받고 있고, 지금은 공군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모두 끝났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건데, 지금 헌재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헌재에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게 정말 간단히 보면 자료 송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검찰에서 앞서서 조사받았던 사람들, 최상목 대행이나 김용현 전 장관 등등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헌재가 이 신청을 채택했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회신하고 또 국회 측이 이 자료를 열람하고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검토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심판 선고가 같은 날일 수도 있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 또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차례나 반려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서울고검이 오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계속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3번이나 모두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영장심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고 여기서 적절성을 심의하게 되는 건데, 이 영장심의위라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신설된 제도예요. 그리고 고검 검사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사실 영장심의를 설치한 이후에 경찰이 신청한 거 뭐 그 결과가 뒤집힌 거는 딱 한 건뿐이어가지고 가능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반전이 있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경찰은 오늘 오후에 이 영장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와 사건 이첩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이와 관련해서 역시 그 김성훈 차장 영장이 반려된 거,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앞서 고발됐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자료를 일부 제출한 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동안에는 비화폰 자료를 안 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비화폰 불출대장 내용의 일부를 검찰에 냈다고 합니다. 이 불출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비화폰 번호, 누가 사용했는지, 지급 일자,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됐다 보니까 핵심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내란 사태 이후에 이런 기밀 자료가 경호처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에 냈다, 지금까지 안 내다가 검찰에 냈다라는 거는 경찰로서는 어떤 주장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비화폰을 안 냈고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불시에 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안 내더니 지금에서야 내는데 전부 낸 게 아니고 일부만 냈고,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고 임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더니 경찰은 뛰어넘고 검찰 조사에만 이걸 제출한 셈이 되는 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경호처하고 검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김성훈 차장이
경찰에는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검찰에서는 신분이 달라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사 회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파문이 일고 있죠. 네,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5만여 명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전화서명에 참여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총괄 대표 맡고 있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여기가 지난달부터도 문영배 재판관 자택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에 가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의 막말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달째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어제자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서 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이 총 26건입니다. 이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22대 국회 들어서 2.6배나 많은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좀 전국이 그렇고 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12월 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말했던 거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셔야 된다. 또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올랐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었죠. 여당 의원 상당수가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다라고 발언했던 거, 또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의원이 비속어를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말은 쏟아지고 근데 징계안도 남발되는데 그런데 정작 이것을 처리할 윤리특위는 지금 사실 뭐 무용지물이에요. 처리도 못하는데 네. 서로가 징계안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징계나 고발은 난무하는데 어떤 노력은 없는 거죠. 정작 이런 정치에서는 대화, 갈등 타협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핵심인데 그것보다는 너무 쉽게 그냥 징계안 내고 고발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답한 상황까지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체 재판관 평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내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집회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체 감안하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율곡로 양방향 전 구간에서 시속 20km 내외로 지나는데요. 율곡로 창덕궁에서 안국역 방향 현대건설 앞 2개 차로가 집회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또 오후 3시까지는 안국역에서 종로 3가와 낙원상가 방향으로 행진도 예정된 만큼 오늘 오후 시간 부근 진입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도로 살얼음의 위험이 높아진 강원 산간 지역과 일부 내륙에 돌발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동군포 쪽으로 긴 구간 더디다가 강원권인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도 60형 터널 2차로를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 수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에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입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배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V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남녀부 모두 2위 싸움이 치열하네요. 네, 의외로 이 정규리그 1위는 좀 일찍 확정이 됐죠.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여자부 흥국생명이 조금 일찌감치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었는데 2위 싸움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단 승점 1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2위 정관장과 3위 현대건설이 3점 차 승점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치열한 2위 싸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위와 3위가 가장 큰 차이, 2위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준 플레이오프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배구 V리그는 그 준 플레이오프 열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여야 성사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남자부 여자부 모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3위 현대건설과 4위 IBK 기업은의 승점 차가 14점이나 나기 때문에 네. 좌절됐고 남자부에서도 3위인 KB손해보험과 4위인 우리카드의 승점 차가 14점이 나기 때문에 잔여 경기에 상관없이 준 플레이오프는 이제 성사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네.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는 점은 2위나 3위나 거의 비슷한 뭐 홈 경기를 몇 경기 더 가져가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2위를 하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을 뭐 끝까지 투입하면 강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포인 요스바리 선수 그리고 세터인 한선수 선수 모두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KB손해보험과의 2위 싸움도 중요하지만 현대캐피탈과의 어떤 챔피언 결정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베스트 멤버들에게 좀 휴식을 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자부도 2위인 정관장이 외국인 선수인 부키르치 그리고 미들블로커 박은진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쿼터 위파이 선수의 이탈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뭐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체력을 최대한 남은 정규리그에서는 비축을 하고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네. 소식 전해주셨는데 하지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는 누가 될지 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정규리그 1위 팀에서 MVP가 나오겠죠? 이제 뭐 네. 1, 2위 싸움이 뭐 치열했거나 그랬으면은 뭐 2위 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압도적으로 흥국생명과 현대캐피탈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미 김연경 선수가 거의 확실히 되지 않나. 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수인 게 네. 은퇴를 앞두고서 MVP 받고 은퇴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성적이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역시 복귀한 이후에 3시즌 연속 MVP 타이틀을 차지했었는데 떠나는 마지막 시즌까지도 MVP를 차지하고 떠날 것인지 좀 기대가 되고 남자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캐피탈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가 2명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쌍포라고 할 수 있는 레오 선수 그리고 허수봉 선수가 두 선수 모두 장점이 뚜렷하고 팀 내 공헌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부 MVP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김연경 선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정규리그 MVP 7번째 이 정규리그 MVP와 함께 흥국생명의 통합 우승을 누구보다 바란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봄배구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 발표조차도 팀 성적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작년 말쯤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흥국생명이 연패에 빠지면서 좀 이 발표를 저울질하기도 했었고 또 지난 그 시즌을 돌이켜 보면은 현대건설에게 패배하기도 하고 도로공사에게 리버스 수입패를 당하면서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데 정말 그 마지막 최후의 그 한 방이 모자라서 좀 은퇴를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이야말로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에게는 소위 말해서 좀 그 기운들이 몰려오는 것도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정관장과 현대건설 여기서 지금 부상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장 같은 경우는 부키리치 그리고 박은진 선수가 이탈을 한 상황이고 현대건설도 위파위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 경쟁팀의 주축 선수들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사실은 흥국생명도 부상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포인 투투크 선수가 다치면서 위기가 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일찍 다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제 좀 회복을 해서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일찍 다친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또 이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좀 누가 올라오든 힘이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흥국생명은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의 그 선수로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네. 그 경기들을 팬으로서 응원하면서 함께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올 시즌 K리그는 역대로 가장 이른 2월 15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향 때문인지 벌써부터 잔디 문제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들도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홈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 문제로 인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용인 미르 스타디움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하시니까 홈 경기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경기가 K리그 1 경기에서 김진수 선수라든가 이 링가드 선수 이런 주축 선수들이 이 잔디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상태라서 아직 잔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제 스터드로 땅을 차거나 이런 격한 몸싸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잔디가 뿌리째 뽑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현호 PD가 지적해 준 것처럼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에선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네네. 그래서 뭐 선수, 감독, 축구 팬들까지 원성이 자자한데요. 네. 왜 이런 문제가 좀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경기장 운영 주체가 조금 나누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구단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시설별로 시설 관리공단의 주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축구 경기만으로는 이 경기장 운영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콘서트라든가 각종 행사 대관을 통해서 수익을 메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구 외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다 보면은 잔디의 훼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난해 K리그 1에서 서울 FC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꽤 됩니다만 다른 지방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구만으로는 수입을 벌어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추춘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나라가 기후가 좀 그래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잔디가 죽고요. 네. 겨울엔 너무 추워가지고 잔디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뭐 그렇다고 야구처럼 동구장을 여기저기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와도 좀 처치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축구 연맹이 K리그의 추춘제,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봄의 시즌을 마치는 일정을 고려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가능할까요? 이 처음에 이 추춘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 유럽 축구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이 추춘제로 운영하기로 변경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 세계 축구계가 모두 다 추춘제로 따라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리그도 세계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추춘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용이 또 있었고 이렇게 돼야만 그 K리그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구단들 입장에서는 선수 등록 기간 같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따라가기 좀 더 네.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수들 역시도 본인의 컨디션을 뭐 챔피언스 리그 따로 리그 따로 이렇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보니까 선수들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이렇게 기후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폭염 때문에 잔디가 훼손되고 폭설 때문에 잔디가 훼손되는 상황도 있고 만약에 추춘제로 들어가면은 겨울에 가까운 이제 1, 네. 2월에 개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기간에는 아예 그러면은 잠정 중단할 수 줘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중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춥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야외에 뻥 뚫려 있는 관중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중 운영 측면에서도 쉽지가 않고 근데 우리나라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지형 잔디라 그래서 그 추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주로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운 기후라는 것은 서늘한 기후거든요. 15도에서 25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네. 30도 이상의 더위 혹은 그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서는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한다면은 여름철 더위에 강한 난지형 잔디 그리고
서늘한 기후에 강한 한지형 잔디를 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잔디가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열선을 까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이 연맹이 계획 중인 8주간의 겨울 휴식기 동안에 네.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될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논의 단계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새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 시범 경기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좀 일찍 하차를 해서 좀 아쉬움을 자아냈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 내 타율 1위고요.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타구질도 좋은 것이, 타구 발사 속도가 시속 173km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타구의 질도 좋은 타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배지환 선수가 참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열렸던 경기에서는 3타수 4안타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 타구 속도가 169km 시속에 이를 만큼 홈런을 또 때려내기도 했단 말이죠.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 빅리거로 재작년에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시즌에는 부상 등이 겹치면서 30경기도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지환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좀 이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혜성 선수의 활약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첫 홈런을 쳐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또 안타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개막 시리즈에서도 아마 명단 제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KBS가 중계를 하거든요. 이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KBS가 정말 30년 만에 중계를 하게 된 상황인데, 이 김혜성 선수 보고 싶은 네. 그 마음이 좀 간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무쪼록 좀 남은 기간 동안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저희도 좀 행복해지고 김혜성 선수도 행복해지는 네.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BO 리그도 이번 주말이네요. 벌써 시범 경기에 돌입하는데요. 네. 바뀌는 것들이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한화이글스가 새로운 경기장으로 찾아오게 됐죠. 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어제 또 개장식을 하기도 했는데, 멋지더라고요. 네, 우측 펜스가 95m로 좀 짧긴 합니다만 높이가 8m나 되는 몬스터월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좀 흥미를 자아내고 있고, 이번 시즌에 가장 잘 나가는 부분은 이제 그 피치 클락 도입물입니다. 피치 클락 같은 경우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내에 투수들이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도 높이가 조금씩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범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 약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로 평가받는 원윤종 전 선수가 네. 내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선거에 나설 우리나라 후보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 차준환 선수와의 좀 경합이 예상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큰 차이로 원윤종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이유는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 선수를 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선거운동을 조금 활발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좀 원윤종 선수에게 높은 점수가 간 이유일 것 같고, 이전에 그래서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 당선인도 선수위원으로 선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네. 선거 활동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홍보 활동을 했던 것이 좀 승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원윤종 선수가 이 차준환 선수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아쉬웠던 영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원윤종 선수를 이제 아마 그 IOC 선수위원 후보로 발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도시들과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전북의 선정 자체도 굉장히 의외였던 네. 게, 서울이 당연히 좀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북이 전북만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구라든가 광주 이런 주요 도시들과 연계해서 개최하겠다라는 비전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인지도는 높지만 가장 큰 문제가 숙소 부지라든가 경기장의 재건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전북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경쟁 도시는 이제 인도의 아마다바드 그리고 뉴델리, 요 공동 개최 도시가 아마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새로운 행정 수도를 내세우면서 앞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새로운 처음 개최하는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이 조금 더 이제 어드밴티지에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 반대로 전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미 수많은 이벤트를 유치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또 이제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도 좀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전북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돼 있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주머니 사정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넉넉하다란 뜻입니다. 주머니는 호주머니라고도 해서 호주머니 사정이 좋다도 같은 뜻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머니에서 호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머니라고 하면 옷에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물건을 담을 수 있게 따로 드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북방의 오랑캐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호자는 오랑캐 호자를 쓰는데요. 이들의 옷에 주머니가 여기저기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호주머니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옷에 있는 주머니 중에는 앞주머니도 있고 뒷주머니도 있는데 각각 옷의 앞과 뒤에 있는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뒷주머니는 원래 뜻 외에도 남모르게 뒤에 따로 마련하여 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몰래 용돈을 모아 뒷주머니를 찾다. 그 자금은 그가 지금까지 뒷주머니로 모아둔 것이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몰래 빼돌리거나 숨겨두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딴 주머니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 단어가 아니므로 딴과 주머니를 띄어서 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봄이 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추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전주가 10도, 제주 9도, 대전 11도 등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한데요.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충청과 전라도는 오후에, 제주도는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겠고요. 내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0도, 광주와 안동 영하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춥겠지만 낮에는 서울, 부산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 습도는 4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군이 훈련 중 공대지 폭탄을 잘못 투하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공군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사격장 밖 외부 지역에 비정상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택 2세대와 교회 일부 등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092억 1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요액 콘텐츠를 만들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성인 BJ와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업체 등 모두 19곳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을 집중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국립공원 내 92개 구간 408km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31개 구간 172km의 탐방로는 부분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은 이례적으로 늦게 추위가 찾아왔고 강수량은 평년의 반도 안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0.4도로 평년보다 0.1도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의 43.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마약 거래가 병원과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 우리 일상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판을 치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까지 침투했다고 네. 합니다. 이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작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아들이 주택가 화단에 묻힌 대마를 찾으려다 뒤늦게 체포되기도 했고, 또 명문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집단 마약 투약의 온상으로 변질돼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 두 사건 모두 이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마약류 범죄 판결문 50여 건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화단이나 산책로, 에어컨 실외기, 소화전, 편의점 등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 공간이 두루 쓰였고요. 병원과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마약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영화 속 장면을 연상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악역 강해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네. 엑스터시와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범죄자는 2년 동안 빨간 풍선으로 포장한 마약을 화단이나 주방기구 등에 숨겨 1,6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필로폰 판매자는 배수구 구멍에 엑스터시 300정을 휴지로 감싸 숨기는가 하면 부산에선 모텔 객실 침대 밑에 숨겨진 필로폰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던지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온라인 마약 거래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 광고 건수는 5년 전 3,500여 건에서 매년 늘어나더니 지난해 경우 8월까지만 집계됐는데도 3만 4천 건을 돌파해 9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1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모니터링 확대,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CCTV 분석 시스템 개발, 위장수사 제도화 지원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위장수사 범위를 마약류 수사로 확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 초기 단계부터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내 금값이 치솟으면서 밀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금을 국내 몰래 들여오는 건데요. 이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 밀수만 6건, 시가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싼 값에 금을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인데, 항공권이나 여행 경비를 대가로 여행객을 모집해 운반책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목걸이 같은 장신구나 은으로 위장하는 등 밀수 수법도 진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타이완 사람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을 캐리어 바퀴에 숨겨 들어오다 세관 직원들에게 딱 걸리는가 하면 소비세 탈루를 노리고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만든 74억 원 상당의 금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하려던 일당 39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건에 그쳤던 금 밀수는 최근 국내 금값이 치솟으면서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사전에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홍콩과 일본 등 3국 간 공조를 추진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값이 최근엔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한창 치솟던 금값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등락을 겪고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1g당 13만 8,310원까지 연달아 하락했는데요. 연고점을 찍은 지난달 14일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약 15%가량 급락했습니다. 금값이 높을 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 걸로 보이고요. 또 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 심리에 금값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랬던 금값은 며칠 새 다시 또 상승 전환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가시화된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거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일각에선 금값이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이 여전히 금값 상승 압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금값 상승으로 인한 환채 기대는 낮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홈플러스를 향한 불안한 시선은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소비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회생 절차 시작 날인 4일부터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영화관, CGV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막으면서 손절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요. 신용등급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한국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기관이 앞서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윗단계인 A3-로 낮추자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후 신용등급은 최하위인 D로 미끄러졌습니다.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찍혀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전체 상품권 결제액의 96%가 126개 오프라인 점포에서 거래되는 만큼 제휴처에서 받지 않더라도 그 충격은 작다는 입장이고요. 회생 절차 개시로 2조 원의 금융부채가 동결돼 급히 자금을 빌릴 요인이 없어 신용등급 하락 역시 큰 타격을 주진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업계 일부는 홈플러스 설명을 따르더라도 상품권 사용 중단과 신용등급 강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보고 있습니다. 당장 홈플러스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하는 전국 126개 점포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금 사정이 빠듯해 재고 보관, 미판매 등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재고를 쌓아두는 판매 전략을 쓰기가 쉽지 않고요. 또 같은 이유로 투자에 소홀해져 이마트 같은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영업이 빠르게 쪼그라들 경우 먹거리나 공산품 등 상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매장 운영으로 얻는 현금도 있고 법원에서도 대금을 변제하라고 했다며 대금을 주지 못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불안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여군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여군들을 위한 근무 환경의 개선은 더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로 여군을 최전방까지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전방에선 여군을 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지난달 기준 육군 GOP 전체 중대소초 275곳 중 절반에 가까운 112곳이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샤워실이 없는 곳은 이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최전방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여군은 여자 화장실이 대대본부에만 있어서 급할 땐 15분 넘게 걸어가거나 산을 타고 가야 하는 등 고충이 상당했다 토로하기도 했고요. 영역을 GOP를 포함한 전군으로 넓혀보면 2022년 기준 건물 3곳 중 1곳 이상이 여자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변기 한 개만 덜렁 놓여 있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국방부 양성평등 지표조사에서도 여군은 당직 근무나 야외 훈련 시 화장실, 훈련 수경지 등 물리적 공간 이용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답했는데요. 오죽하면 훈련할 때 화장실 문제로 물을 마시질 않거나 밥도 안 먹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당장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여군 비율은 지난해 7.1%까지 늘었고 국방부 역시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해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내후년 1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까지 내세웠지만 근무 환경 개선은 이 같은 속도를 한참이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지난 4일 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조된 뒤 두 사람은 뜻밖의 자백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사망한 여성은 10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자는 함께 간병을 하며 살아왔는데 최근 전셋집을 빼줘야 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며 아내가 목숨을 끊어달라 해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행 전날인 지난 3일 밤에는 아버지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웃들도 이 같은 사정을 잘 몰랐다고 하네요.
오랜 간병과 생활고까지 겪었던 정황이 나타나면서 이 돌봄 공백에 의한 간병 살인일 가능성이 나오는데 경찰은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다소 황당한 소식인데요. 제주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필리핀으로 갔던 전세기가 돌아올 때는 텅 빈 채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네, 3.1절 연휴를 맞아서 지난달 28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한 여행객 170명이 현지에 발이 묶였다가 이틀이나 늦게 귀국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지난 3일 오후 4시 반 출발 예정으로 알고 마닐라 공항을 향했는데 전세기는 4시간 전인 낮 12시 반에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행사와 항공사가 대체편을 바로 구하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이 묶인 건데요. 이후 여행사 측이 대체 항공편을 구해 승객들은 원래 일정보다 이틀 늦은 어제 오후 5시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항공사 측은 비행시간이 당초 12시 반이었고 여행사 측에서 4시 반으로 요청했지만 현지 사정상 변경이 어렵다고 여행사에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입장이고요. 제주 지역 여행사 측은 필리핀 현지 여행사가 주관사로 여행 일정들을 짰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겠다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예약 없이 미용실을 찾았다가 여러 군데서 시술을 거절당한 노인의 사연 짧게 전해주시죠. 네, 한 미용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예약 없이 방문한 어르신 손님과의 일화를 전하면서 이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며칠 전 어느 노인분께서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문 밖에서 우물쭈물하고 계시길래 나가보니 예약을 안 했는데 머리 못하겠죠?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손도 떠시고 너무 주눅이 들어 계셔서 일단 들어와 손이라도 녹이고 가시라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몇 군데 가게에서 다 거절당하고 온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요즘 다 예약제인 건 아는데 예약을 할 줄 모른다 말하며 거듭 미안하다 사과하셨다고 하는데요. 글쓴 이는 이게 왜 사과할 일인가 싶더라며 파마를 해드렸더니 어르신은 노인이 이런 곳에 와서 미안하다, 머리 다 끝나고 너무 행복하다 말씀하셔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런다, 자리도 텅텅 비어있는데 예약 없으면 안 된다고 다 문전박대한다더라 공감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 또 요즘 도로에 서서 손은 들어 택시 잡기도 힘든데 어르신들을 배려하면 좋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배우 박중훈 씨가 한 방송에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담담하게 읊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들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지나온 길이다, 노인들 무시하지 마라, 네가 걸어갈 길이다, 이 구절이 떠오르네요. 조금 더 친절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키입니다. 아이 키울 때 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 클리닉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특히 요즘은 입학 개학 시즌이잖아요. 네.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새로운 반에 가면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보다 키 큰 아이들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이 키가 더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몸에 좋다는 것도 사다 먹이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 크려면 이 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키 크는 방법, 그중에서도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도 생일이 늦어서 오늘 유치원에 처음 갔는데 가장 작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선 키 크는 운동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운동을 하면 정말 키가 크는
하는 건 맞는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궁금증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네. 왜 운동을 하면 신체가 건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키도 더 크게 자랄 것 같단 말이죠. 이 생각을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수십 개가 넘는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이 운동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그리고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연구자들이 사람들한테 운동을 시키고 그 후에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더 많이 분비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네. 정말 이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운동을 얼만큼 하면 성장 호르몬이 얼만큼 더 분비된다. 이런 일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비슷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땐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땐 조금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더욱 문제는 그러면 운동 후에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키가 더 크느냐? 이게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것과 키 성장까지 연결고리까지는 연구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다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딱 그 네.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왜 성장판이 자극이 돼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은 의학적으로 좀 확인이 된 걸까요? 이 성장판 자극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도 연구진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운동을 하면 성장판이 자극돼서 키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근무력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근무력증이 심해서 누워만 지내는 환자들보다 그 환자들의 키와 조금 힘들더라도 걸을 수 있는 근무력증 환자들의 키를 비교해봤더니 그래도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의 키가 더 크게 자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도 일반인에게 시행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운동이 키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성장기나 이른 나이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혹은 일찍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 키 크는 도 좋지 않다.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웨이트 하면 무게에 눌려서 키가 안 큰다든지 아니면 성장판에 무리가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적당한 근력 운동은 사실 키 성장에 방해가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몸이 힘든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혼란스럽죠. 운동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온다고 했는데 작용은 또 방해가 된다. 그런 혼란스러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고요. 또 운동 강도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섭취하는 열량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운동에 써버리니까 키 성장에 쓸 에너지가 모자라서 키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설명이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실제로 키가 작냐? 라고 하면 실제 키에 대해서는 또 밝혀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연구 결과를 맹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연구가 그렇지만 연구라는 건 어떤 연구자가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 나가는 것이 연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연구 결과 하나만 보면 그 말 한마디, 그 연구자의 가설이 모든 진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키 성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들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운동이 실제로 키를 더 키웠느냐 아니면은 키를 못 크게 방해했느냐 하는 실험실이 아닌 우리 실생활까지 와닿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다들 실패한 거죠. 그 이유는 키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 때문에 복잡한 영향을 받는 우리 몸 대사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유전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영양은 어떻게 공급받는지, 질병은 없는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키를 더
더 키울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아이의 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함께 챙겨줘야 하는 것이지 어떤 운동 하나만 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큰다 혹은 덜 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키 크는 측면을 놓고 보자면 저희 아이는 사실 운동하는 걸 그렇게 남자아이인데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기 싫어한다면 굳이 운동을 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될까요? 네, 뭐 운동해도 키가 더 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린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는 키 때문이 아닌 거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뼈와 근육, 인대 등이 튼튼하고 더욱 건강해지고 이 결과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출하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오히려 학습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경쟁도 하고 동료와의 협업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 해줘야 우리 유전자에 있는 유전적인 키만큼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보건복지부 HHS에서 발간한 미국인을 위한 신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운동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이곳에서도 키를 더 많이 키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장을 키운다고 나와 있죠. 이것이 운동이 가진 정말 중요한 효과인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요즘 기사들 보면 소아 비만율이 크게 상승한다. 뭐 요런 기사들 보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만과 키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비만은 소아 비만은 키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살은 다 키로 간다. 요즘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게 영양실조가 흔했던 어려운 시절에는 워낙 다들 말랐고 하니까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 통통한 사람이 키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비만인 환자가 더 키가 덜 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도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아비만인 정도로 소아비만은 나중에 이제 키도 덜 큰 뿐더러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성인병이 생기거나 심한 아이들은 소아인데도 성인병으로 알려진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비만이긴 한데 또래보다 키가 큰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양분이 과도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성장에 들어가는 영양소도 공급이 많이 돼서 덩치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또래보다 키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춘기가 되면 1년에 10cm도 넘게 자라는 급성장기가 오기 때문에 비만 때문에 사춘기가 좀 앞당겨진 아이들은 키가 더 커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비만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당겨진 경우에는 사춘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키가 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건강한 아이들은 사춘기 후반까지 급성장기가 좀 지속되는 반면에 비만인 아이들은 사춘기 후반으로 갈수록 키 크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최종 키가 더 작게 된다라는 게 요즘 말씀드리는 결론이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비만이지만 키가 큰데요? 잘 컸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는 키가 더 클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뭐 이지영 교수님 이야기에서 들어보면 아이들도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미국 자료들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 HHS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 미만 영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1살 미만의 영아도? 네. 신생아들도요. 이 나이 때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냐라고 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하는 게 바로 엎드려서 고개를 드는 터미 타임입니다. 이 터미 타임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고 뭐 구르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하루에 30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 1살에서 3살까지는 하루 3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 운동이 아니라 걷거나 산책하는 정도 신체 활동도 충분하고요. 만 3살에서 5살이 되면 하루 3시간 운동을 하는데 그중 1시간 이상은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숨이 찰 정도의 강도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네. 또 잡기 놀이를 하려면 사실 뭐 아이 볼 때 언제나 느끼지만 보호자 부모도 참 체력을 키워놔야겠다 이런 그쵸. 생각을 저는 방학 때도 했는데 이번에 네. 만 6살 이상의 아이들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왜 성장판 자극을 위해서 줄넘기 학원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진짜 키 크려면 농구 수업이 최고다. 이런 얘기들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만 6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는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근력과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만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아질 때라서 줄넘기도 좋고요. 농구도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점핑을 할 수 있고 몸의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농구, 축구 이런 운동이 좋고 다만 이런 운동을 한다고 키가 더 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 어릴 때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면 키가 안 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책가방을 좀 무겁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혹시 맞는 얘기일까요? 그 정도로는 키 성장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날 수업에 있는 교과서 다 들고 다니는 학생을 유명했거든요. 네, 키가 그래도 잘 컸습니다. 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은 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서서 만 6세가 넘으면 근력과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직 근육과 뼈가 다 자라지 못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밀고 당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판에 부상이 와서 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한 근력 운동은 본인 체중을 이용하는 철봉하고 맨몸 운동 있죠. 이런 것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운동할 때 사용하는 강한 그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저항 밴드라고 부르는데 이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아직 성장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운동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병원에서 성장판 검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키까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 성장 클리닉에서 해주는 예상 키 측정이 현재 상태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날씨도 100%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 예측도 100% 맞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언제 키가 많이 컸는지 그리고 사춘기는 언제 왔는지 이런 가족력도 키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런 내용이 예측키 반영할 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키 성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키 성장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께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CT 드림입니다. 덩크슛. NCT 드림의 덩크슛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499님. 키 크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다고 들어서 중3 아들이 7시간 이상은 꼭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 전에 꼭 잠을 자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중3 아들이 잠을 많이 자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런 아이들 흔치 않은데요. 몇 시에 자야 된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데 깊게 자기 위해서는 밤 9시, 10시쯤 자는 게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밤 9시, 10시쯤 자야 우리 몸이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에서도 이제 배꼽시계 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체크를 하는데 이 밤 9시, 10시쯤 내가 자야 된다라는 신호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잠을 자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그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 성장에는 일찍 자는 게 좋은 건 맞지만 일찍 자는 것보다 중요한 건 깊게 자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2666 쓰시는 분. 엄마 아빠 모두 키가 작아서 아이 키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후 6개월이지만 밤마다 다리를 쭉쭉쭉쭉 주물러주고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다리 쭉쭉 하실 때 밑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키 크는 데 도움이 일단 안 되고요. 고관절 탈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생후 8에서 10개월 정도 고관절이 안정되게 될 때까지는 다리를 쭉쭉 당겨주시는 것은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고관절 탈구가 일어나면 키가 안 크니까요. 그래서 쭉쭉이는 하지 마시고 그 시기가 지나도 사실 키 성장에 도움은 안 됩니다. 9987님, 며칠 전 아들 집에 갔는데요. 쌍둥이 여자 손녀가 6살이거든요. 또래들보다 키가 너무 작아서 성장판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걱정입니다. 벌써 성장판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성장판 주사는 만약에 급여 기준이 맞는다면 뭐 100명 중에 3등 이내로 키가 작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분비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게 진단 검사했을 때 나온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많이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이 부분은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살 정도 됐을 때 성장 호르몬 주사죠. 성장 호르몬 주사는 좀 더 이렇게 빨리 맞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증이 맞고 협조가 된다면 일찍 시작해야 더 오래 맞을 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콩으로 보내주신 박영은님, 군대 가서도 키 큰다는 얘기가 있는데 20대도 키가 클 수 있습니까? 20대 때도 정말 성장 호르몬 때문에 뼈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그동안 꾸부정한 허리가 펴지면서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운동하면서 최근 한 2년 동안 1.8cm 정도 키가 컸어요. 이건 제가 큰 게 아니라 허리가 펴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대 때 군대 가서 키 큰 건 허리가 펴진 게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설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인데요.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로에서 하는 이제 중소극장 공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제목일 텐데 그렇지 않으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좀 낯선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낯선데요. 네. 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알려진 공연인가 봐요. 네, 이 작품 시작한 게 2013년이었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공연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 5번째 시즌 공연이니까 대학로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게 5번째 시즌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많이 알려졌다는 게 아니라 5번 시즌까지 했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졌는데 안 그런 분들한테는 안 알려졌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문화를 소비하는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소극장 뮤지컬 공연 좋아하시는 소위 이제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공연을 보시더라도 좀 적응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마니아층까지 생길 공연이라고요? 네, 이게 이 작품 미아 파밀리아가 마피아들 이야기인데 이게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작품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이제 스피노프가 나왔어요. 미오 프라텔로라고. 이제 이 공연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네. 네. 시리즈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정말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예, 인기가 많고요. 제 기억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 이런 형식의 공연을 마니아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공연의 거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릴 미아 파밀리아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형식일까요? 네, 제가 이런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로에 많은 공연들이 올려지는데 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들에 거의 반드시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멀티 역할이거든요. 그 뭐 김종욱 찾기나 많이들 알고 계신 옥탑방 고양이 같은 옥탑방 고양이 같은 공연에서도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은 주로 이제 본인 역할을 계속하지만
이 멀티역을 하는 배우들이 1인 다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기도 그렇고 뭐 의상이나 뭐 목소리 톤을 바꾼다던가 뭐 가발 같은 걸 빨리 바꿔서 쓴다거나 하면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소화하는데 이렇게 멀티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이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재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을 좀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설명시켜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미아 파밀리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멀티 역할을 그게 나오는 전체 캐스팅, 모든 캐스팅이 골고루 다 소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한 상황 자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인공은 뭐 따로 있고 멀티 역을 하는 배우분이 고군분투하는 이런 공연들과는 좀 다르게 무대 위에 나오는 몇몇의 배우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물론이고 한 무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연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매력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차이점이 명확히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멀티 역할이 공연의 재미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면 이 미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연에서 멀티 역할을 소화한다는 게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위트 있는 연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어떤 또 다른 장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양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랬나요? 네. 뭐가 다르긴 다른 걸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 걸까? 짧은 시간이라 약간 다양하다고 하면 그냥 다양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릅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설명 말씀드리면서 같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목부터 다시 짚어보자면 뮤지컬 제목이 미아 파밀리아라고 했는데요. 어떤 공연일지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사실 검색을 해보려다 아직 못 해봤거든요. 뭐 저도 사실 이 공연 보기 전까지는 설명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헷갈리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니까 참 이야기를 잘 엮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에는 배우가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은 8명이 나와요. 배우가 3명인데 주요 배역이 8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작품 안에는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 안에는 3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자식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작품은 큰 액자 안에 작은 액자식 이야기가 2개 정도가 더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뉴욕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마피아가 밀주 사업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좀 무서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어떤 곳에 그 이탈리안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술집 아폴로니아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로니아 역시 마피아의 손에 넘어가게 돼서 당장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배경 설명인데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아폴로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보드빌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보드빌 배우는 뭐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연극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차드랑 오스카라는 사람은 이 아폴로니아라는 바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이 둘은 매일같이 같은 레퍼토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 제목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이 이야기가 큰 액자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액자 이야기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요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계 이주 노동자인 남자가 부자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 부자 아가씨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전형적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요 이야기를 매번 이 아폴로니아라는 바에서 이 2명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아폴로니아 바가 마피아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공연을 매번 해야 되고 당장 내일이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아폴로니아 바의 마지막 날 늘 해오던 이제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바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요. 이 찾아온 사람이 스티브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티브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마피아 조직의 조직원이에요.
근데 이 스티비라는 인물이 찾아와갖고 다짜고짜 그 배우들한테 총구를 겨누면서 돈을 줄 테니까 오늘 밤 당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마피아 보스의 자서전으로 공연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서전의 제목이 바로 미아 파밀리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틀의 액자 안에 있는 작은 액자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가 브루클린 블리츠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예. 와, 그럼 큰 액자 이야기가 네. 아폴로니아에서 일하는 리차드와 네. 오스카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요거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작은 액자 이야기, 브루클린 브리츠의 전설, 그다음에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은 액자 이야기가 있고 큰 이야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차드와 오스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스티비의 이야기. 요 셋의 이야기가 이 공연의 중심 스토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 무대에 서 있는 그 세 명의 배우가 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순간순간 이제 여러 역할을 막 해야 되니까 그 갑작스럽게 분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의상을 입고 이러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몇 가지를 계속 무대 위에서 보여주면서 다양한 매력을 제가 많이 쓰는 표현 다양한 매력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매력 때문에 공연을 한 번, 두 번 이제 그리고 여러 번 보시는 관객들이 그 공연의 그 배우들의 여러 가지 매력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니까 공연을 계속 반복 관람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가서 봐야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노래 준비했는데 그 리차드와 오스카가 이제 스티비가 가져온 자서전을 가지고 미아 파밀리아라는 그 마피아 두목의 자서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려고 내용을 봐보니까 이 마피아 조직의 어떤 그 활동 상황을 그 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배우는 2명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는데 카더라라는 노래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노래 제목이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제 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17대 1로 싸웠다, 뭐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낸 건데 이 사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배우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액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대학로 3대 골반춤으로 많이 알려진 넘버입니다. 카더라.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제목 미아 파밀리아. 등장인물 루치아노 보체티, 써니보이, 치치, 부티. 루치아노 보체티 제1대 가드파더 거의 말이 없다. 거의 말이 없다. 아니 거의 말이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표현해. 어? 아니 알겠습니다. 잘 표현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아우 참. 루치아노 보체티 카더라. 버스가 20살 때 세컨 애비뉴에서 뉴욕 경찰 일당과 설탕대 일로 붙였다. 카더라. 보스는 용감했다. 경찰과 난 투구 끝에 칼에 목을 찔렸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카더라. 야,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빛나는 눈은 국 담은 입술. 가문의 영광, 영광의 상처. 사라진 목젖, 잃어버린 목소리.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보스는 말이 없다. 패밀리 수호를 위해
뉴욕 경찰당과 17대 1로 붙었다 가더라. 칼에 몸이 찔렸다 가더라. 그리고 살아남았다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가더라. 루치아노 보체티.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가운데 카더라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흥얼거리기 좋은 리듬의 곡인데요. 이 노래에 골반 춤을 춘다고요. 네, 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3명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3명이 삼각형으로 서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골반을 왼쪽 오른쪽으로 뒤뚱뒤뚱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멋있는 상황인데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춤을 계속 추면서 춤을 추고요. 이게 녹음실에서 녹음한 버전이 아니라 방송 들으셨다시피 박수 소리 나오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소리를 녹음한 버전이라 음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른 현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대학로 3대 골반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들으신 미아 파밀리아의 카더라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의 와이어트 어프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곡이 있거든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에녹 가수 배우 에녹 배우도 이 곡을 하면서 골반을 그렇게 많이 흔들었었던 이 춤은 골반을 이제 원형으로 흔드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쟁이들이라는 뮤지컬의 끼리끼리라는 넘버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왕자들이 말을 탄 형상을 골반으로만 움직이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대학로 3대 골반춤이다라고 방송 청취자분들은 이게 대낮에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안무들이다. 조그만 소극장에서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골반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앞서 3명의 배우가 3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매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3명의 배우가 3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방식은 막 옴니버스 형식으로 충분히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폴로니아라는 이 바에 닥친 현실, 이 액자식 구성으로 보여주는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과 미아 파밀리아 이 2가지 이야기, 이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폴로니아라는 바가 닥친 현실, 당장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 현실의 상황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예를 들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내용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남녀의 아픈 사랑을 다룬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맨 마지막 공연 때는 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고 이 결말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피아 조직의 일원으로 자서전을 들고 온 이 스티비의 이야기도 마피아 조직에서 배우로 자기의 직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다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3가지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론이 바뀌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연의 매력이 좀 풍성하게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매력 때문에 관객들이 몇 번씩 관람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공연을 여러 번 보는 걸 두고 N차 관람이다, 네. 회전을 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 번 봤던 공연을 또 본다고 하면은 그걸 왜 또 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몇 번씩 이렇게 반복 관람하는 게 굉장히 매니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연의 관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연 매력을 더 크게 느끼려면 몇 번씩 보면 좋은 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공연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의 배경이 어딘지를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공연을 몇 번씩 보다 보면 그런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을 위한 어떤 디테일 같은 게 몇 번씩 볼 때 드디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공연의 재미를 풍성하게 느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몇 번씩 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시다가 계속 보다 보면 매일매일 바뀌는 애드립이나 매일매일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재미를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미아 파밀리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력이 있다 소개 다시 한번. 공연 다 보시고 나면은 방금 들려드렸던 이 카더라 같은 분위기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튼콜이 매우 신나서 정말 스탠딩처럼 그러니까 뮤지컬 한 편 보고 짧게 콘서트 보고 오는 느낌처럼 공연을 즐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은 막 공연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노래를 막 따라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소외감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같이 손만 흔들면 반복적인 가사들이 있어서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땀 쭉 빼고 나가서 공연장 딱 나오고 나면 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도 이 곡이죠? 네, 요 공연의 상징적인 넘버인데 바로 미아 파밀리아라는 넘버거든요. 굉장히 좀 신나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소극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에 나오는 동명의 넘버 미아 파밀리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와 부티. 내 레스토랑엔 처음이지. 써니보이. 부티? 레스토랑은 잘 돼? 갈릭, 토마토, 올리브오일. 그럼 피자 먹을래? 피자 이름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피자 부티. 와. 치치는 잘 지내? 지초빠 맨날 방에 뭐 잔뜩 쌓아놓잖아. 맞아. 다람쥐처럼. 이제 하다못해 약병을 쌓아놨더라고. 고혈압, 천식, 당뇨. 어디 아픈가? 치치. 네가 설마 파파를? 갈게. 깨. 내 이름은 써니보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양아들. 햇빛 밝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어린아이. 내 이름은 부티. 사랑하는 파파의 파랑색. 태어나던 그날부터 사랑받은 귀염둥이. 그의 이름 치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친아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젠 너를 용서 못해. 운명인가 도망쳐도 따라오는 운명인가. 그렇다면 접수한다.